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1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쓰리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서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그 위기를 감지하고 대비하고 겪느냐, 아니면 감지를 못했거나 혹은 감지를 했지만 방심하고 뒤통수 맞느냐는 결국 나중에 그 피해의 차이를 엄청나게 느끼게 하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러한 자신감은 근자감이 아니라 저는 저의 20대, 30대 저의 소중한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고생하고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는 시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미쓰리 좀 겸손해야지 라고 하신다면 제가 지금 시황을 본다고 그래 이제 좀 시황을 좀 편하게 볼까 이럴까요? 전 지금도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행운이랑 산책하면서 TV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서도요, 제 머릿속은 내가 혹시 놓친 이슈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해석한 이 이슈가 혹시 저렇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이 생각으로요, 24시간 머리가 돌아갑니다. 제가 저 혼자서 매매를 한다면 상관은 없지만 저의 이런 생각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듣게 되시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 미쓰리 방송만 듣지 말고 다른 방송도 들으세요라고 해도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요, 아니야 나 다른 전문가들 못 믿겠어, 나 미쓰리만 들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황에 자신감은 있지만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제가 올해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미 지금 위기를 감지했고 여러분들에게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그럼 미쓰리가 앞으로는 모를까요? 앞으로 시황을 제가 모를까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빠져서, 미쓰리 말대로 많이 빠져서 걱정되신다는 분은 견디세요. 버티세요. 대신에 대출받아서 주식하신 분들은 혼나셔야 됩니다. 좀 당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이 무서운 주식시장에 대출을 받아서 뛰어드십니까? 그런 분들은 솔직히 당하셔야 되고요. 그런 분 말고, 나 여윳돈으로 이렇게, 2, 3년 전에 막 주린이 막 동학개미 해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난 어떻게, 이런 분들은요, 여유를 가지고 일단 버티세요. 기회가 올 때까지. 주식은 조금 주고 많이 뺏어가고요. 그 많이 뺏어간 걸 도로 뺏어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만약에 한 달 만에 돈을 잃었다면요, 회복하는 시간은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주식이 위험하고 무서운 녀석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마이너스 40이네, 마이너스 50이네, 어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손절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미 손절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50% 마이너스 팔아서 현금 만들어 놓고 다른 종목 갈아타면 수익 날 자신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 수익 나면 1,100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투자해서 10% 마이너스 나면 9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900만 원에서 다시 시작한다. 900만 원에서 10%면 1,000만 원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지금 마이너스, 저는 원래 손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오히려 손절할 바에는 갖고 있는 예수금을 다 때려 넣지 말고 일부 현금 갖고 있다가 손절하지 말고 오히려 타이밍을 잘 보고 물타기를 해서 만회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은 원래 안 좋아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제가 거의 안 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옛날에 제가 손절 안 해봤겠습니까? 증권사 다닐 때 약정한다고 그냥 수수료만 먹고 팔아야지라고 제가 몇 천만 원을 날려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뭐 흔히 3% 손절 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5일선을 깼으니까 손절하세요.
이평선은 원래 깨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5일선이 깨지면은 손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세력들은 그래? 5일선 깨졌으니까 너 물량 나올 거 내가 냉큼 받아먹어서 올려야지, 이런 세력이 없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이너스 50이다라는 거는 못 팔아요. 내가 팔라고 해도 매도주문 못 내실 거 알아요, 내가. 매도도 못 하실 거면서 왜 이렇게 징징거리세요? 그럼 일단 지금은 견디시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제 문제들이 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고 좀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걸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고, 또 팔았다가 다시 사서 또 평단을 낮추고 또 다시 하고, 이거를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여러분, 그냥, 뭐, 버티라는 표현도 좀 애매한데, 하여튼 기다려보세요. 대신에, 쓸데없이 마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 주식 빠져가지고 밥도 못 먹는데 왜 밥을 못 드세요? 밥 먹어야지. 뭐 주식이 뭐라고? 뭐 주식이 여러분 인생에 뭐 대단한 겁니까? 저도 옛날에 한때 주식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입장을 바꿨죠. 어디 감히 주식 따위가 내 인생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이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괜히 주식 때문에 늙지 마시고 일단 지금 상황은 좀 잘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6월 1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제가 앞에서 화려한 증시 부활 시나리오를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6월 16일 목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2.42, S&P 500이 3.25, 나스닥이 4.08% 하락했습니다. 자, 전일 여러분 뉴욕 증시는 반등했어요.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1994년 11월 이후로 지금 최초로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만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실해 보였다. 그래서 안도했다. 그리고 시장은 75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75bp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래서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개소리라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악재가 있든 뭐든 간에 6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3만 선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반등해야 될 자리다. 대신에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하락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각인시켜드린 문구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다. 여러분, 연준이 75bp 금리 인상했어요. 자, 미국 국민들 앞으로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부담 커졌죠. 이제 우리나라도 7월 14일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이 금리가 똑같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대한민국 금리는요 50bp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출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커졌죠. 그게 어떻게 불확실성 해소입니까?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이제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 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7월 달에도 금리 인상 한다고 했어요. 하다 7월 달에도 75bp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불확실성 해소입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금리 인상은 불확실성 해소가 아닙니다. 6월 15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3만 포인트를 지켜야 되는 자리였고 반등해야 될 자리였고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를 걱정할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이날 뉴욕 증시 왜 하락했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하락한 거예요. 16일 목요일 대한민국 증시는 전강 후약이었죠. 와, 미국이 반등했어. 같이 좋아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가만있어 봐. 미국이 75bp 금리 인상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거야? 막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상승폭을 다 내놓고 오후에 낙폭을 줄이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16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자, 미쓰리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앞으로 뉴욕 증시는 뭐 금리 인상을 해서 뭐 불확실성 해소고 나발이고 이거는 다 개소리고 이제 앞으로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을 걱정할 것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제가 6월 달에 가장 많이 했던 멘트가 뭐였냐면요.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동안 최근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는 부진했다였습니다. 이미 주택 지표는 3개월 전에 꺾이기 시작했고요. 소매 판매 같은 지표들, 고용 지표들은 한 3개월, 2개월 전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3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꺾였던 경제 지표가 혹시 6월 달에 살짝 고개를 들고 반등하는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표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꺾이다가 6월 달에 발표됐던 그 기간에 잠깐 반등한 거지, 다시 인플레이션이 막 커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8.6%라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심장이 벌렁벌렁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에요. 그래서 50bp 금리 인상을 깨고 75bp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할 수밖에 없죠. 경기 지표는 둔화되고 있는데 금리를 저렇게 올려버리니. 그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감을 걱정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미쓰리 머릿속엔 모는 종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는 정점을 찍고 꺾였어요. 경기는 꺾였는데 금리는 올라간다. 저는 이미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라고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볼까요? 5월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전월 대비 14.4% 감소했습니다. 부진했어요. 13개월 내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달 신규 주택 착공 허가 전월 대비 7% 감소했습니다. 6월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활동지수 5월달에 2.6이었는데요. 6월달에 마이너스 3.3입니다. 또 하나,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3,000명 감소해서 22만 9천 명이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2만 9천 명, 3천 명이 감소했어? 이게 뭐지? 제가 바로 일주일 전 이 시간에 방송하면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기준선이 30만 건이다. 즉 30만 건 정도만 되면 미국 고용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이 수치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때 70만 명, 80만 명 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점점 감소해서 30만 명에 근접하면 좋은 것이요. 반대로 20만 명 정도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점점 증가해서 30만 명 근처에 가는, 이건 부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됐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약 10% 이상 증가해서 22만 9천 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왜 갑자기 전주 대비 3천 명 감소해서 22만 9천 명이라고 하지? 이건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지난주에 발표했던 22만 9천 명이 잘못 계산된 겁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더니 22만 9천이 아니라 23만 2천 명이었어. 이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여러분 20만 명 정도 나오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해서 22만 9천 명, 약 23만 명에 육박하는 큰 수치가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수정해서 23만 2천 명,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3천 명 줄여서 22만 9천 명. 지난주보다 3천 명이 줄어서 22만 9천 명이지만요. 앞에서 발표됐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평균 수보다 지금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미국의 경기는 꺾인 겁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미쓰리가 개뿔도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쪼다 같아요. 너무 새가슴이에요. 너무 쪼잔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러한 그 능력 평가는요. 이미 미쓰리는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했습니다. 이제는요. 대놓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오판한 연준에게 지금 투자자들은 불신을 주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 미국 경제 견고합니다. 소비 지출이 강합니다. 경기 둔화 신호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밀린 숙제를 못했다. 밀린 숙제를 갑자기 막 하려다 보니까 1994년 11월 이후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75bp 금리 인상이라는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75bp 금리 인상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동안 요 몇십 년 동안 1994년 이후에요. 금리를 75bp 금리 인상을 해봤던 적이 없고 언제였죠? 지난번에 한번 22년 만인가 50bp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동안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25bp 정도, 뭐 25bp씩 꾸준히 하고, 뭐 아니면 금리 동결도 괜찮고, 아니면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하고 요거였거든요. 근데 75bp 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왜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밀린 숙제를 지금 막 하려다 보니까 75bp 금리 인상이 탄생이 됐고, 이제 그 후폭풍이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어낼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저렇게 똥멍청이 짓을 했느냐. 왜 그랬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자,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풉니다. 그 푼 돈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연준은 그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고 했죠.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2011년도 그리스가 디폴트 된다 만다 해가지고 유럽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안 된다는 의견 하에 연준은 금리를 인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니야 풀린 돈 저거 회수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5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가 안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 증시가 휘청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금리 인상 이거 못하겠는데 해야겠는데 하면서 어찌해서 2015년 12월 달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딱 한 번 하죠. 25bp.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2016년 우리 미국은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연준의 그 발언은요. 약간 중국을 겨냥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 8월 달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7%가 깨지는 거를 보고 미국은 어쨌든 간에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8월 달에 중국 증시가 깨지고 경제 성장률 7%가 안 된다라는 결과를 보고 한 5개월 뒤인 12월 달에 어이 중국 니네 경제 안 좋을 거라며. 우리 미국은 경제 좋아서 이제 막 금리 인상할 건데 이번에 25bp 할 거고 내년도에 우리 4번 할 거다 이렇게 중국 보란 듯이 기싸움하느라고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 발언했다가 2016년 새해 되자마자 장 초반에 중국 증시 개박살 나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 4번을 못한 겁니다. 즉 2016년 미국 연준은 4번의 금리 인상을 해서 중립금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중국 증시가 출렁하니까 못했어요. 자, 그때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만 얘기하면 증시가 먼저 출렁출렁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기의 발언으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거에 더 민감해진 거죠. 그러는 사이 미국 경제는 그래도 잘 회복이 돼서
2016년 한 번, 2017년 세 번, 2018년 네 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중립금리를 만들기 위해서 2019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인상한다고 했으나 2018년도 네 번의 금리 인상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된 이후로 2019년도에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게 되죠. 2019년도 예상과 달리 금리를 인하했던 연준은요, 2020년도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즉 그 얘기는 연준은 풀린 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았고 그 코로나 때문에 다시 제로금리 상태로 가면서 엄청난 돈이 풀린 거죠. 그러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풀린 돈이 구르고 굴러서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몸집이 커지면서 막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거를 감지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야, 독립성 보장할 테니까 인플레 잡아. 이런 얘기까지 들었겠습니까? 여하튼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즉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이야기만 하면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던 트라우마 때문에 만들어진 부작용 때문에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이 된 겁니다. 이러한 스토리를 읽지 못하고 증시가 좋을 거라는 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 초에 어땠습니까? 제가 작년 말에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2022년의 이슈는 디폴트다. 왜 디폴트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그 유동성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럼 어느 나라에서 디폴트가 되겠구나. 그래서 2022년 제가 뽑은 이슈가 디폴트.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겠구나. 그래서 제가 내놓은 정책, 경제 이슈 두 가지가 그거였잖아요. 제가 그 경제 이슈 두 가지를 내놓을 때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올 초에 여러분 이제 코로나 종식돼요. 경제가 회복돼요. 주식 갑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종식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이런 얘기 나옵니까? 그런 얘기 이제 듣지도 못해요. 제가 앞에서 그랬죠. 3월달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4월달 되면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요. 왜? 주식이란 녀석은 원래 그런 녀석이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그냥 당장 삼성전자 6만 원 깨지니까 목표치 하향 조정하고 종합지수 2,400포인트 간다고 얘기하고 2,400포인트 이하 깨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난리 브루스 지랄 발광을 합니다. 아주 그냥. 자, 제가 앞에서 그 화려한 증시 부활 시나리오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75bp 뉴욕 증시 하락했죠. 3만 포인트 깨졌습니다. 미쓰리 3만 포인트 깨졌을 거 어차피 깨질 건데 15일 수요일 날 반등이 뭐가 의미가 있어? 당연히 의미가 있죠. 3만 포인트 깨지고 또 깨지는 것보다 어차피 깨질 거지만 그래도 좀 덜 깨지기 위해서 3만 포인트 이상 가격을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미국은요. 3만 포인트 회복 안착을 위해서 발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도요. 2,400포인트 안착을 위해서 발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75bp 어쩌겠어 이미 한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당분간은 주식시장은 큰 요동을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지리멸렬하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7월 달에 러시아 디폴트 이슈가 있습니다. 7월 10일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 7월 10일 러시아 디폴트 이슈가요. 과연 7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과연 미국이 러시아 디폴트 이슈를 증시에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악재는 러시아 디폴트고요.
그래서 원래 제 시나리오는 러시아 디폴트 시켜버린 다음에 호재를 내놓지 않을까였는데, 만약에 지금 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라든가 경제지표가 둔화됐고 75bp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러시아 디폴트 이슈를 크게 부각시켜 놓지 않는다면, 이제 미국은요, 조 바이든은 이제는 당근을 내놓을 때죠. 그 당근이 뭘까요? 바로 중국의 관세 일부 철회입니다. 그 이슈가 나와서 증시를 받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된 증시를 반등시킬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중국의 관세 일부를 해지한다. 그 이슈가 주식시장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75bp 이번에 금리 인상이 이제 신흥국 자금 유출이라든가 이런 그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중국의 관세 일부를 철회한다라는 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금융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냥 재료의 하나고요. 그 재료가 큰 재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분 신흥국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느 순간 봤더니요, 이제 돈다방 미스리가 5,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1,000명 되면은 뭐 라이브 하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이제 5,000명 되겠죠? 그러면 저도 제가 다음 주에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달까지는 어떻게 대충 이렇게 그냥 굴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 정도 되면 글쎄요, 뭐 빠르면 7월 달, 뭐 늦으면 8월 달 정도 되면 제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래저래.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라이브로 진행을 하던 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제가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식시장 잘 이겨내시고요. 여러분들 곁에는 미쓰리가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